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2022 이제 빅인사이트에서 나오는 업종이랑 종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자, 그럼 내년에 특히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섹터, 업종 어디로 보세요? 저는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에서 단순하게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증설을 하는 기업들. 네. 이게 기업들이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업황에 대한 전망이 밝고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증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전지 소재단들이 다 증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2차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쓰임새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애플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은 저는 애플 관계자 외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전기차로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흐름들은. 그건 확실하죠. 그건 확실하죠. 이거는 정해진 미래고 이번에 기후협약에 따라서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석탄이냐 원전이냐 이건 또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성된 전기 셀, 이거에 들어가는 소재, 이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쇼티지가 날 것을 예상해서 증설을 한다? 네. 저는 시장 파이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소재 쪽. 예, 소재 쪽들 특히 그중에서 증설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가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사람 줄 선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가게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판단하고 늘리는 예. 거죠. 자, 이 질문이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22년까지 꾸준히 비중을 늘려야 할 종목 3개. 또 3개 다 말씀하면 이 책을 안 보실 테니까 한 2개 정도만. 제가 요 책과 이제 종목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책이 나올 때까지 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그대로 매수 관점이 아니라 그 논리를 좀 보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종목이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빨리 나왔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2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율주행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자율주행이든 100% 자율주행이거든 이런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죠. 사방을 봐야 되는 것은 카메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카메라가 2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느냐 갖고도 주가가 움직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강자다. 거기에 지금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기 위한 과정에서 2가지 적자 사업 부분을 잘라냈어요. 하나는 휴대폰 사업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LG이노텍이 갖고 있었던 LED 사업 부분을 잘라냈어요. LED는 LG이노텍이 2조를 투자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여기도 지금 스튜디오가 그 LED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LED가 한 번 들어가면 반영구적이라 더 이상 이 추가로 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전등이면 자주 갈아줬잖아요. 우리가 그 흑된 말로 남편이 전등 갈아주냐 뭐 이런 부인이 가느냐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딱 인테리어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ED가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2020년 들어서 파주 공장을 매각을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해서 LG이노텍이 이제 이익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 같은 논리를 찾아내는 거죠.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거. 또 하나 기업을 보면 KB금융이에요. 예, KB금융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은행이죠. 은행이죠. 은행인데 수익원을 보면 은행이라고 하면 이자 수입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자 수입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뭔데? 나머지 50%는 KB증권.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 판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투자은행화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회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존 관념보다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러한 변화가 미래지향적이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NFT 같은 경우, 이제 NFT는
책 쓴 이후에 나왔으니까 NFT 거론은 없습니다만 지금 NFT는 누구든지 게임과 인터넷 다 갖다 붙이죠. 네네네. 근데 NFT가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 몇 개 안 된다고 봐요. 그쵸.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봐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 네.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은 하셨으니까 그 예. LG이노트, KB금융 앞으로도 그러면 좀 좋게는 보시는 건지 추천은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변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표는 또 다른 종목을 얘기했어요. 네. 다른 종목을 이제 얘기를 했고 여섯 종목이 부딪히죠. 여섯 종목이 부딪히는데 물론 종목은 겹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사전에 쓸 때 어떤 종목 할 거냐 해서 겹치지 않게 썼어요.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여섯 종목에 대한 논리를 보시면서 네. 아 나도 이렇게 한번 결코 이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면 사셔도 되죠. 좋다고 느끼면 사셔도 되는데 이러한 논리 구조로 아 이 사람들은 종목들을 선정하는구나 그렇게 봐주신다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관심 가진 종목을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는 네. 야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책이 이제 나왔어요. 삼성전자 사야 돼 팔아야 돼. 네. 저는 삼성전자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가셔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를 너무 믿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더군다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네. 오히려 주가와 가치는 좀 따로 놀 수도 있다. 그런 비유를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꾸준히 들고 가야 한다는 뜻은 보유지 않고 들고 가야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더 사도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더 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이미 어쨌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지만 네. 더 사는 건 좀 조심스러워. 그렇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만 갖고 계시고요. 네네. 여기 물타기를 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100%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다른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도 있고 벌써 뭐 몇 업종이나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삼성전자가 물론 4만전자에서 9만전자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2022년에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23년, 4년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2022년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현대차는요? 현대차만의 독창적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로 나가고 수소차로 나가고 그 방향은 맞습니다. 네.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는 방향은 또 맞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대차만 하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똑같이 삼성전자처럼 모든 것에 올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올인하기엔 부담스럽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긴 시야로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가는 건 괜찮지만 예, 이것도 너무 늘리지 말자. 늘릴 필요는 없다. 목숨 걸일지는 말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네. 관심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는요. 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네이버가 더 좋아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는 네. 좋은 집안이었는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집장가들 다 보냈어요. 이상 가족이 됐죠. 예, 이 시집장가들 보내다 보니까 쓸쓸한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회사 가치를 땡겨오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자회사 가치를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안 쳐주세요. 그 직접 내가 게임을 좋아하면 카카오 게임을 사면 되고 은행을 사겠다 카카오 뱅크를 사면 네네.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너무 많이 상장시켰어요. 제가 농담으로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미용실도 앞으로 상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 네이버가 오히려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금 드라마틱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날 수도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럼 싶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 비슷하게 이 섹터 자체는 이 인터넷 섹터 두 개인데 네. 요거는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네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 2020년, 21년에 너무 밸류를 땡겨왔던 거는 네. 2022년에 너무 빨리 이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밸류를 너무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처럼 조금은 잦아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자. 모르죠. 2023년 또 이 책을 쓰게 되면 거기서는 또 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뷰로서는 너무 이쪽에 올인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게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를 들었던 게 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 근데 김민수 대표는 어떠한 대답을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뭐라고요? 근데 김민수 대표는 저랑 조금 논리가 다를 겁니다. 그분은 좀 공격적이고 네네. 긍정적으로 좀 주식장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경기 민감주는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게 경기 사이클이 돌잖아요. 네네.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돌면서 네. 여기 경기 민감주가 되는데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서도 먹을 것은 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 책을 쓸만할 때도 경기 민감주가 완전히 저평가된 상태였었고 오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경기 민감주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이제 치중해야 된다. 지수에 치중하기보다는 종목에 치중하면 조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투자 잘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또 수익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팁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 또 한 장을 차지하는 게 매매의 기술과 관련된 네. 건데 주식 뭐 매수 매도 타이밍 좀 네. 어떻게 좀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매수는 여러분들이 네. 그다지 어렵지만 매도가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게 매도죠. 네. 매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매수 이유를 써놓으시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 이유만 명확하면 매도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보 매매를 좀 멀리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용주가 이 종목 사라고 해서 샀다? 본인이 적어놓고 보면 좀 어설럽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 차용주가 얼마에 팔으라고. 차라리 차용주가 얼마에 사라, 언제 얼마에 팔으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증권방송에서 매도 포인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들으시잖아요.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는 걸 잘 안 들으시는데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이유를 샀는데 이러한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종목을 팔아야죠. 그런 것처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라.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도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에 대한 책이 없는 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는 기업 가치 평가, 하나는 매도. 기업 가치도 예술이고 매도도 예술이에요. 근데 책이 없죠. 네.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아까 제가 뭐 배우자 설명을 하면서 그럼 배우자가 화났을 때가 올바른 평가인가요? 웃고 있을 때가 올바른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이 가치 평가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매도도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될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가장 주저하고 좀 어려워하는 게 팔고 난 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팔고 난 데 진짜 올라가니까 배가 아프더라. 네. 그거는 따지시면 안 됩니다. 팔고 난 데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 데 떨어지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팔고 난 데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매도를 못한다? 그건 영원히 여러분들 답을 못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경고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장기 투자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보되 종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되 게릴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점을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들고 가는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내가 길게 봐야 돼. 라고 해서 길게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자금과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세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시간이 내가 그거랑 또 일치하면 네. 길게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반응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네. 적절하게 빠져나오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되 조금 시점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근데 장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더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개념은 장기 투자로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여유 자금을 갖고 길게 투자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지 무조건 장기 투자 이꼬로 그 장기 투자 이꼬로 가치 투자다 이런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분석. 주식 투자의 필수적인 기술인가요? 아니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윌리엄 오닐을 추종하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윌리엄 오닐은 가치에 기반을 둔 차트를 봐라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차트만 보지 말고 가치에 기반을 둔 차트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투자자죠. 따라서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봐라. 근데 차트를 많이 보지 마라. 차트를 뭐 보조 지표를 막 이렇게 깔아놓고 신호가 여러 개 나오면 그때마다 헷갈려요.
어쩔 때는 이주표 따르고 어쩔 때는 이주표 따르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봉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봐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봉과 이동평균선 네. 거래량. 거래량.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래량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차트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래량이 바로 심리이기 때문에 네네. 거래량을 이건 속일 수 없는 지표거든요. 네. 봉은 만들 수 있어요. 거래량은 못 만들어요. 근데 거래량을 통해서 차트의 심리를 읽어내는 기술을 습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은 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일단 봉이랑 이동평균선은 좀 더 가볍게 조금 더 구체적인. 봉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현재 봉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주지표예요. 요 세 가지가 주지표고 여기에 뭐 볼린저 밴드니 뭐 일목균형표 이런 거 다 보조지표예요. 네네. 이것을 꼬아서 만든 게 보조지표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 한두 개 정도 보시는 건 좋아요. 저도 볼린저 밴드는 가끔 보거든요. 네. 한두 개 정도 내가 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 많은 지표들을 깔아놔가지고 차트가 네. 막 복잡할수록 정밀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투자할 때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차트 투자의 핵심이랑 그다음에 차트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차트 투자의 핵심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게 차트의 오른쪽 면, 내일이 어떻게 그려질까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움직일 확률은 내가 한 대로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된다. 차트 투자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겠다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떠한 논리도 설명이 안 돼요. 차트 투자는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칼 같은 손절이 들어가야 된다. 가치는 조금 러프하게 볼 수 있어요. 가치가 다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올 기간을 줄 수도 있지만 차트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는 칼같이 손절하셔야 된다. 따라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차트 투자를 한다? 그건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소장님도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하고 계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럼 소장님은 주식으로도 뭐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긴 맞습니다. 하는데 벌었을 때 그 네. 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벌면 빼요. 그러니까 저는 네. 주식을 저는 제가 쓴 책에 일관성 있게 그전에 네.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도 썼고 직장인 주식제 정석이라는 책에도 썼을 때 저는 마틴 프링이 주장했던 게릴라 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좌에다 돈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식을 안 할 땐 계좌에 돈을 빼요. 은행에 다 넣어놔요. 그러다가 주식이 보일 때 바로 이체해가지고 주식을 사요. 그래서 주식을 딱 사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당연히 손절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날 때는 하고 계좌에 저는 돈을 넣어놓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게 되는 거. 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은행으로 예금으로 있을 때는 네. 이거로 뭐 다른 자산을 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소비는 많이 늘리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옷을 뭐 새로 네. 뭐 한 벌 좀 좋은 것을 산다라든지 벌었을 때 아니면 뭐 나한테 상을 줘야죠. 벌었으니까 뭐 근사한 데 가서 식사를 좀 한다라든지 여행을 좀 근사하게 갔다 온다라든지 좋아요. 저는 코로나19 전에도 뭐 주식해서 벌면 이코노미 타던 거 비즈니스도 좀 타고 매번 비즈니스 타는 건 아니지만 주시장이 좋았을 때는 저는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옷도 좀 평상시 사던 것보다 좀 비싼 거 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줄인다?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즐기면서 미래를 벌어놓은 건 또 떼어놓으니까 그 정도의 작은 사치. 뭐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시는 명품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소비는 안 하더라도 내가 기분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합니다. 스스로에게 보상은 해주시는데 그럼 혹시 뭐 다른 자산을 사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코인일 수도 있고 부동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집하고 오피스텔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이제 애가 커나가니까 애를 이제 어떻게 조금 케어해줘야 될까 이 고민은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늘린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전문하신 분들은 부동산 잘 안 사시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멘탈 관리가 쉽진 않아.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수익이 안 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올바른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올바른 공부는 뭐냐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네. 계좌 관리, 네 번째는 심리 관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만 드립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 분석만 드립답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쌍발이에요, 쌍발. 여기에 그나마 좀 하시는 분들이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해요. 그러면 삼발이에요. 발이 세 개예요. 이나마 조금 요거는 버틸만 해요. 네. 근데 가장 안정적인 것은 네 발로 버티는 거죠. 심리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심리를 하셔야 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 경제학자들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슨 뭐 범죄 이론이라든지 네. 뭐 어떤 테크니컬한 이론들을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뭐 합리적 가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은 합리적이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행동 경제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 공부, 심리를 잘 다스리는 공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전 심리에 관련된 책도 한번 쓰고 싶어요. 어떤 심리 얘기? 주식 심리, 주식 투자 심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저도 이제 국내에 나온 심리 주식 투자 외국 서적인데 네. 대부분 다 외국 서적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이게 정말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멘탈 관리라는 게 내가 버릴 땐 과감히 버리고 네. 내가 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유혹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로 하게 되면 주식에서 지더라고요. 그게 물타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타기라고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피라미딩 올라갈 때 사는 거 이거 심리적 저항감이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결국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에 대한 것들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소장이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네. 이 멘탈 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네. 그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한 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죠. 보는 거 자체가 고통스럽고. 보는 것 자체가 가슴을 후비는 거예요. 가슴을 후비는데 그렇게 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팔이 썩어 들어가요. 팔이 썩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도려내야죠. 도려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나는 살죠. 그리고 이게 3살이 돋아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썩어 들어갈 때 어떡하죠? 그냥 썩게 내버려 두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50% 60% 빠져 있다. 그건 누구도 그 계좌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50% 빠지면 계좌가 따블이 나야 돼요. 1,000만 원, 500만 원이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되려면 어떻게 돼요? 2배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20%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2배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결코 괴로워요. 보는 즉시 정말 가슴을 후벼 파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술 먹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술 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 계좌가 살아난다라면 저는 말술을 먹겠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몸 버리지, 머리 아프지, 돈 깨지지. 맞아요. 내 계좌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결국 계좌 관리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